뉴욕 증시가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10주일 만에 가장 긴 조정 국면입니다. 고용과 성장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추락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긴 하락세로 지수는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지표 호조로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무게가 실린 데다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진 탓이었습니다. 영국은 0.03%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은 0.4%, 프랑스 지수는 1%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3분기 GDP가 전분기에 비해 3.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속보치 2.8%와 시장 전망치 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1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나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출은 1.4%로 하향 조정돼 반쪽짜리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며 노동시장 개선세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2만 5천 건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이전 주 수정치 32만 1천 건보다도 2만 3천 건 적었습니다. 노동부 애널리스트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적인 변동을 감안하지 않는다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ECB는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다가 지난달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을 관리 목표 상한선인 2%에 한참 못 미치는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됐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2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최근 경제 회복 속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다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지난달에도 양적 완화를 12월부터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10주일 만에 가장 긴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고용과 성장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커진 탓인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인 데다가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좋은 3.6%로 상향 조정된 것이 다시 한번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 고조를 시켰습니다. 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2월에는 양적 완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연준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탓에 유럽 증시는 5개월 만에 가장 긴 하락세, 유럽 증시는 2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정리해보고 추가 하락 국면에 빠진 국내 증시 오늘 반등을 있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속보치보다 2.8%보다 크게 높은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임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 3분기 GDP가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유럽 증시는 두 달 내 최저치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빠졌습니다. 마감된 뉴욕과 유럽 증시 한번 챙겨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죠. 네. 이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그 고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그 뉴욕 증시의 흐름이 이번 주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3분기 GDP 이른바 이제 잠정치가 상당히 좋게 예상 외로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현재 올라간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43%가 내린 15,82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0.12%가 내려갔습니다. 4,033포인트. S&P 500 지수도 0.43%가 하락한 1,78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와 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고요. 금 가격은 1.2%가 내려갔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86%까지 올라가면서 여전히 테이퍼링,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현재 낮아지고 있지는 못한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경제지표로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3분기 GDP 잠정치 3.6%, 예비치는 2.8% 성장이었는데요. 예상하는 부분은 3% 초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보다 아주 현재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주간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2주 전 수치보다 2만 3천 건이 내려갔습니다.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호조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30만 건 이하로 들어간 점,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29만 8천 건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0월 제조업 수주, 공장 주문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10월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있어서 1%가량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9%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상치보다는 현재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말 FOMC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현재 눈치 장세 보기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나흘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유로존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는 점이 이번 주에 한번 나왔었죠.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일부 재정 불량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면서 디플레 우려감이 여전한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지수는 0.18%가 내려갔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61%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갸크 지수는 1.17%가 하락했고 이탈리아 MIB 지수는 1.75%가 내려갔습니다. 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의 낙폭이 좀 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영란은행과 ECB 금리를 모두 기존의 내용대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LTRO나 마이너스 금리 모든 준비를 현재 마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립 서비스 이상의 시장 파괴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이 유로존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 국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미국이 경제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이제 지표를 해석하는 해석의 툴을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끼리 이제 약간의 설전이 있는 것이죠. 옐런 의장도 고용 지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잠정치 3.6, 3.1 정도 시장에서는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예비치는 2.8이었었는데요.
3% 수치에 올라간 것도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분기 때 GDP가 1.1% 성장을 했고 2분기 때 2.5, 3분기 때 잠정치까지 3.6이니까요. 3분기의 평균을 보면 2.4까지 현재 올라온 수준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은행이 현재 상정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하단 2에서 2.3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4분기 때 2%, 2.3 정도만 나와줘도 현재로서는 하단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이 예비치의 내용을 끌어올린 주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재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3분기 때 기업 재고를 많이 늘린 기업들의 활동이 연말 소비 시즌 랠리를 앞두고 나서 재고량을 많이 준비한 것인가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소비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재고량이 많이 소진되지 못하고 늘어난 수치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달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는 현재 좋은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12월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발표된 3분기 GDP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래저래 옐런의 의중이나 언급에 대해서 시장이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시기만 남겨둔 상황인데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월가에서 이렇게 경제지표가 많이 잘 나오니까요. 내년 3월이 또 1월로 좀 앞당겨지는 트렌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말에 뜻밖의 개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약간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뜻밖의 가능성을 안심하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이른바 플로우 트레이더 특히 채권 쪽에 매매를 하는 주요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핑코의 빌 그로스는 채권의 만기 구조를 단기채 위주로 많이 현재 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런 기조로 현재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의장은 지난 미 상원은행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에 아직 밑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질적인 고용 수준의 개선은 여전히 더디다. 양적 완화 기조는 계속적으로 미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지 이제 한 달 반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월가의 분석이고요. 이 가능성은 개시 시점으로 3월을 보는 부분이 현재 6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옐런 의장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소폭이라도 나올 수 있는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고민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내 양적 완화 축소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3월쯤에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깜짝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ECB는 뭐 지난달에 한번 내렸으니까요. 더 내리기에도 룸이 없습니다. 지금. 방을 뺄래도 방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25% ECB의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영란은행도 0.5%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ECB와 영란은행의 금통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드라기 총재가 말을 일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하강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금통위가 끝나고 유로존의 경기 하강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그만큼 현재 ECB의 스탠스가 상당히 급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경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준비 자세,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독일의 의중이 특히 분데스방크의 의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꺼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현재 의문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국은 주택시장 호조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현재 높여가는 추세고요. 내년도는 2.4%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밝힌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된 글로벌 증시와 또 이슈에 대해서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전망과 또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코스피는 외인 매도에 추가 하락하면서 1984선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뭐 어저께 시장이 좀 밀렸던 게 4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시장이 좀 크게 좀 밀렸던 어저께는 좀 보합권이었지만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그렇게 이렇다 할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또 악재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저께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화학주들은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05포인트를 다행히 잘 지지를 하면서 마감됐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수급면에서도 받쳐주지 않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한 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보신다면 일단은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계속 뭐 반등 없이 약세를 띠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어저께 좀 강보합을 마감했지만 어찌됐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본다라면은 좀 4일 연속, 뭐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하락했다고 말하기 좀 뭐하기 때문에 이번 주만 본다라면 4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중국, 북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약세를 좀 띈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 또
북한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그 지도부 약간의 변경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가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가 있을 이제 선불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수가 지난주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같이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인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간 계속해서 한 2, 3천 계약씩 매수가 들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는 뭐, 많게는 한 6,500계약, 뭐, 평균 한 2, 3천 계약씩,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2,000포인트를 내주면서 1984포인트대에서 일단 어저께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격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 21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마감을 짓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 차트적으로 조금 보신다면 506포인트에서 어저께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21선이 강하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제 반등을 못한 건데, 만약에 이제 21선을 다음에 회복을 다시 한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바닥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무리한 상방보다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21선을 회복한다면 좀 바닥 탈출하지 않을까.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자세로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차트 굿 또 배드 종목 알아볼 텐데 주간 좋았던 종목도 특히 포스코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굿차트, 배드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네. 굿차트로는 제가 보기에 오뚜기,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농우바이오, LMS가 굿차트로 선정할 수 있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띄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 차트로는 뭐 KT, 현대차, 뭐 한일이아, 두산중공업, 한울바이오 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런 배드 흐름, 좋았던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굿차트로 보신다면 일단 오뚜기가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및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강세를 띠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 그 경기 민감, 약간 이제 화학주도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이 그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달 동안 행보를 보였던 고점대 22만 5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주간 흐름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매물대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 주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솔직히 뭐 주가 자체는 조금 급등락을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M&A 효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권을 탈피시켰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배드 흐름 차트 보인 종목들 중에서 특히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어저께 계속해서도 빠졌는데요. 그쵸. 네.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만 현대차라고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같은 이유로 빠진 거죠. 내수 부진, 그러니까 내수 점유율이 뭐 4개월 연속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수 부진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 혹은 미국 시장 및 해외 시장의 판매 증가가 조금 생각보다 더디다 보니까 뭐 급락세를 연출시키면서 하락했다는 부분들, 뭐 현대차도 좀 하락했지만 기아차는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루 한 주를 마감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률을 축소를 시켰죠. 물론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배당률이 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급락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울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의 보호 예소 물량이 좀 해제되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틀 연속 하한가도 맞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 미인주 추천을 받고 싶은데 특히 화학업종에 대한 개선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근에 주가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종목 선정이 쉽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저께 이제 롯데케미칼이 약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호가 시그널이 나왔죠. 일단은 화학업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고, 주력 제품인 부타디엔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신다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고점 돌파에 따른 추가 상승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만 원대에서 2달 가까이 행보를 보이고 나서 고점을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3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인다라면은 26만 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2만 4천 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다시금 박스권으로 돌입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양봉을 다시 감싸는데 음봉이라든지 어저께 시가 자체를 이탈하는 모양을 띈다라면은 그때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신호가 포착된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23만 원 전후, 목표가는 2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2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어제 자동차 업종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호주의 FTA 타결이라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또 안 좋은 뉴스도 한 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양적 완화, 일본의 엔저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과연 자동차 업종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자, 시장은 어차피 판단하는 것은 시장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동차 업종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연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성차 중에 2인자 바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던 여러가지 운수장비 부품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크게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5월달에
지금 보면 5일 날이죠. 바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현재 호주 안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는 9에서 1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본은 호주와 FTA를 체결을 했을까요?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의 다른 편법을 통해서 법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세 자체를 없이 수출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모습은 좀 더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돌이켜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냐, 바로 2015년이라는 걸 한 번 더 키포인트로 우리가 잡아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환율이 3일날 달러 대비해서 103엔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100엔을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본다면 100엔을 넘을 것이다. 드디어 연말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말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저의 현상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엔저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감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 대비해서 지금 변하는 모습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달러 대비해서 위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을 때는 약세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원화에 대한 약세, 바로 원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분기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2008년도 10월달, 9월달부터는 원화가 급속적으로 약화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엔화는 다시 한 번 더 엔고 현상을 지속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다가 2013년 2월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엔화가 약세, 그리고 원화는 강세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차 업종의 주가에는 어떤 모습을 미쳤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원화는 약세 현상을 보였는데, 완성차 중에서 현대차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차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를 월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자, 주가 자체는 2008년 10월달, 9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즌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3년 2월달 그리고 3월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변곡점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또다시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원화의 약세 자체, 그리고 일본의 엔화의 강세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완성차에게는 직격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 그리고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인 수치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의 FTA 타결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엔화의 약세 자체가 글로벌적인 우리나라의 입지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선진국의 입장, 바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본다면 당연히 엔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격 경쟁력 자체가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요. 대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업종에서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중형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본 업체들을 따라갈 수 없는 실정에 지금 엔화의 약세까지 겹쳤으니 선진국에서는 물을 보듯 뻔하게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단 한 가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면 바로 중국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 법인을 통한 어느 정도 관세라든지 아니면 SUV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SUV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방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대한 주가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눈을 돌려서 이머징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 과감하게 지금은 반등 타이밍에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은 엔화의 약세 이 분위기 자체는 업황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에 직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한 번 더 국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점유율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내수 판매가 좀 더 살아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좀 더 살아난다면 현대차도 반등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엔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좀 주가상으로는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먼저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UBS는 미국의 10월 실업률 7.3%와 비교해 11월 실업률은 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지만 통계를 위한 수치긴 해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실업률이 7%까지 내려올 거에 대해서는 UBS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어저께 오늘까지 보시면 어저께 ADP 민간 고용도 상당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청구 건수도 줄었다라는 것은 이제 고용이 그만큼 증가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7%까지는 몰라도 한 7.1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7%대가 되면은 미국 연준에 있는 그 의원들이 특히 매파들 중에 강력하게 아마 테이퍼링 축소 가능성을 제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상당히 좀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기 좀 부담스러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자네 앨런이 임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진짜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아닐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일시적인 약간 하락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실업률의 통계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게 고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구직 포기자들은 산정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한 사람들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계치를 내는 사람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용이 얼마나 증진되느냐.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가 사회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얼마나 차지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구직 포기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660만 명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직을 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지금 실업률 미국 한 11%?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실업률 통계가 굉장히 가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이제 너무 믿는 통계를 믿는 연준 의원들 일부는 계속해서 양적완화 축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넷 옐런은 아마도 실질적인 퀄리티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기 때문에 UBS가 7%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테이퍼링 축소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로 인해서 뭐 충격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실업률 통계치상으로는 7.1%까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실질적인 고용률을 확인해야 된다. 미국 구직 포기자가 한 69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업률은 한 11에서 12%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7.1%까지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해보겠습니다. Round 2. Ready? Go!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한 추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존이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내년도까지 인플레가 한 1.1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했죠. 새로운 부양책을 하겠다라는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ABS라든가 아니면은 LTRO 아니면은 예금률이 마이너스 뭐 3개 정도의 한계가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예금률 마이너스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ECB라든가 FRB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시장에 재료를 한번 던져보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던진 거는 꼭 이루어졌다. 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그랬고 선체 양적 완화 얘기도 그랬고 결국은 시장에 나왔던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 본다면 일단 예금률 마이너스가 아마 유력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 0.7했다 다시 0.9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1%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립서비스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금률 마이너스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ECB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탈피할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대의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마레들에게 어떤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유로존의 상황 속에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정책,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하고는 싶은데 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예금금리 마이너스가 되면은 은행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비용을 일반인한테 많이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이걸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겠지만 은행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손실 비용들을 일반인들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Round 3. Ready? Go! 마이클 리드 필델리티 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로존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한국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미국의 GDP 성장률이 3.6%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저는 점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 5조 넘게 들어왔다는데 5조가 넘죠. 한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9월 9일 이후로 2060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1조, 10조
거기다가 뭐 그 프로그램 매수까지 하면 거의 한 17조, 18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조 이상이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일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대치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피델리티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향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피델리티 5조 이상 샀는데 왜 흔들리냐.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에 와서는 이제 그들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힘이 좀 더 눌린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 아마 힘을 발휘할 것이다. 과거에 1998년도의 IMF 때도 외국인들이 약 34거래를 매수했다가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섰습니다. 그러한 다음 최저점을 찍고는 약 한 3배 반을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 지수는 뭐 277에서 빠졌다가 거의 900대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그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 피델리티가 5조 이상에서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6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